네, 전화 바꿨습니다. 김영길입니다. 제가 찾는 김영길 선생님은... 영길은 옥순과 통화를 하면서 하숙을 하고 있는 집을 알려주었다. 영길 씨 하숙집 말이야. 그 집은 꿈을 찍는 사진관이야. 꿈을 찍는 사진관? 그게 도대체 어디 있는 사진관인데? 강소천의 동화 속에 있는 사진관이야. 아주 아름다운 동화야. 새소리처럼 즐겁게 조잘대는 옥순이. 시골 출신 새내기 교사 영길과 옥순은 혼인을 약속한 사이다. 중동으로 돈을 벌기 위해 일을 나간 형부 대신 언니의 요청으로 서울로 상경한 옥순이는 영길과 전화통화를 하고 영길을 만나기 위해 하숙집을 찾아온다. 영길이 하숙하는 곳은 담임을 맡고 있는 부반장네 집. 그 하숙집은 첩으로 살고 있는 여자네 집이다. 옥순이는 영길의 하숙집을 드나들면서 그 집의 여주인과 옥순이와의 묘한 신경전이 시작된다. 한편 영길은 학교에서 촌지를 받고도 소득의 분배로 생각하며 양심을 애써 속이며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영길. 영길은 아직까지 납입금을 내지 못한 수돌이 아버지의 편지를 받게 된다. 선생님 전상서. 소생 수돌이 애비 삼가 선생님께 문안드립니다. 소생은 공사장에서 허리를 삐어 누워있는 지가 벌써 반년이 넘은 몸이 올시다. 다행히 우리 식구를 불쌍히 여긴 공사감독이 옆에 내를 대신 써주어서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하고 사는 불쌍한 목숨이 옳습니다. 옆에 내를 대신 내보내고 누워있는 심정이 얼마나 착잡하겠습니까? 게다가 자식놈은 아침마다 월사금을 조르고 하여 옆에 내한테 의논을 하였던 바 옆에 내 말이 한 달만 있으면 조그만 개를 하나 탄다고 합니다. 절대코 틀림없는 개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러니 제발 태학만 시키지 마시고 그때까지만 봐주십시오. 정말이지 마음적으론 안 그런 사람인데 웬수 돈 때문에 사람 노릇 못하고 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애비 노릇 못하는 이 못난 놈을 용서해 주십시오. 선생님, 기체이랑 만강하심을 빌겠습니다. 나는 봉투도 없는 이 초라한 편지를 주머니에 밀어넣으며 왠지 송 선생이 야유한 소득의 분배라는 말에 대해 생각했다. 그날 종례 때 이기분 납입금 고지서를 나누어 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기분 고지서를 나누어 주면서 일기분도 아직 안 낸 사람 손을 들어보라고 했다. 권수돌이 호기 있게 손을 들자 대여섯 명이 더 쭈뼛쭈뼛 손을 들었다. 나는 그 애들을 나무라고 할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그 애들을 따로 남게 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교무실 그래프는 오늘 두 눈금이 올라 미납자는 8명이 남아 있었다. 송 선생 반을 위시해서 완납된 반이 과반수가 되고 미납자가 있는 반도 기껏 한두 명이었다. 이미 이기분 고지서가 발부되었으니 당연했다. 나는 또 한 번 소득의 분배라는 말을 생각했다. 청소 검열을 마치고 기남이와 태식이는 남게 했다. 아직 한글을 못 깨친 우리 반 아이들이었다. 그러나 전응아 같진 않았다. 글씨 한자 한자는 아는데 그것을 붙여서 읽지는 못했다. 도대체 그들이 알고 있는 무의미한 음을 붙여서 뜻이 있는 말을 만들 의욕이 전혀 없는 아이들이었다. 나는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 아이들을 여지껏 거쳐간 국민학교, 중학교의 담임에게 심한 분노를 느꼈다. 그리고 어떡하든 이 애들에게 읽게 할 의무 같은 걸 느꼈다.
그러나 남으라고만 했지 정작 교재를 준비하고 있진 않았다. 그 애들도 남들과 똑같이 몸에 휘어지게 무거운 책가방을 가지고 있지만 그중 한 권의 책도 그들의 닫혀진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했던 것이다. 앞으로 교재 선택에 따라 그들에게 음을 연결해서 뜻을 만들 의욕을 불어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렸을 것 같았다. 재미있는 동화책이 좋을 것 같았다. 나는 그 애들을 기다리게 해놓고 도서실로 내려갔다. 도서실은 있지만 사서가 없어서 학생들에게 도서 대출은 안 하고 있었다. 대출을 하지 않는 깐으로 많은 책이 있었고 대개는 전집류였다. 서가엔 중복의 중복을 거듭한 전집류가 질비하고 대망이니 세계 퍼스트 레이디 전집까지 있는데도 동화류는 한 권도 없었다. 하긴 중학생이니까 동화 읽을 나이는 지났을지도 모르겠다. 교재가 될 동화는 옥순이와 의논해서 정하고 오늘은 그냥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나 하나 들려줘서 보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교실에는 기남이 혼자 남아 있었다. 태식이는 어디 갔니? 그냥 갔어요. 선생님한테 혼난다고 해도 그냥 갔어요. 선생님한테 혼나는 것보다 보급소 소장님한테 혼나는 게 훨씬 더 무섭대요. 보급소 소장님? 네. 신문 보급소 소장님이요. 태식인 그 신문 배달인데 늦게 배달하면 단골 떨어진다고 보급소 소장님한테 혼난대요. 그래, 알았다. 그럼 앞으로는 너 혼자 남아서 공부해야겠구나. 저도 늦으면 혼나요. 넌 또 누구한테 혼나니? 엄마한테요. 엄만 남의 집 일하러 다니시느라 늦게 오시거든요. 제가 동생들 밥을 지어서 먹여야 돼요. 안 그러면 엄마는 너희들 공부시키느라 뼈골이 빠지게 일하는데 그까지 밥도 못 지어 놓느냐고 막 화를 내요. 거봐라. 어머니는 널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 너는 여지껏 한글을 모른 데서야 말이 되니? 어머니가 그걸 아시면 아마 더 화를 내실걸? 우리 엄마는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내가 큰아들이니까 어떡하든 중학교 졸업장까지는 따놔야 한다고 그것만 상성이죠. 뭐 중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어디 기술이라도 배우러 들어갈 수 있다나 봐요. 나는 맥이 빠져 기남이도 집으로 돌려보냈다. 오늘쯤은 아마 옥순이가 하숙에 와 있을 것 같다. 그런데도 나는 혼자 텅 빈 교실에 남아 서너 개의 담배를 연달아 태웠다. 송 선생으로부터 돌연 내 의식 속으로 돌팔매질하듯이 던져진 소득의 분배의 문제는 계속 내 의식의 흐름 속을 부침하고 있었다. 나는 아직 내가 받은 촌지를 한 푼도 축내지 않고 있었다. 옥순이와 함께 저녁을 먹느라 써버린 만큼은 후에 월급을 타서 보충해 놓았다. 집에 가서 밥을 지어야겠다던 기남이가 학교 앞 튀김집 앞에서 손가락을 빨고 있었다. 나는 못 본 채 하고 지나치려다 임마 하고 뒤통수에다 알밤을 한 대 먹였다. 화들짝 놀라 멀찍하니 도망치더니 다시 두리번 한눈을 팔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진심으로 화가 나지진 않았다. 그렇다고 그 애가 사랑스럽다든가 불쌍하다든가 하는 마음이 손톱만큼이라도 있었던 건 아니다. 그냥 그 애가 싫었을 뿐이다. 밉지도 않고 싫었을 뿐이다. 미움은 적어도 정열의 일종이지만 실증에는 그런 열기조차 없다. 아이들에게 심한 매질을 하는 교사가 덜어 있다. 여교사 중에도 그런 모진 여자가 있다. 나는 그런 동료 교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때리고 나서 교사들은 으레 내가 너희들을 미워서 때렸겠니? 사람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렸지. 때릴 때 내 마음은 너희들 육신보다 더 아팠단다. 어쩌고 하는 변명으로 발뺌을 한다. 나는 그런 말을 믿지 않았었다. 아이들 상대로 실컷 가학 취미를 만족시키고 나서 뭐 사랑 좋아하네 할 정도로 냉소적이었다. 그러나 벼랑간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궁지에 몰린 것처럼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때리는 것도 정열인데 나에게 도대체 아이들을 향한 그런 정열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기남이만 해도 그냥 지나치려고까지 했다. 알밤이라도 먹인 것은 교사로서의 어쩔 수 없는 의무감 때문이었다. 그러고도 뭐 한글을 가르쳐 보겠다고? 나야말로 얼마나 구역질나는 위선자인가. 학교에서 하숙까지는 한 정거장밖에 안 된다. 학교는 2개의 고지대,
아름다운 고급 주택가와 더러운 판자촌 사이 협곡에 있다. 나에게 지금 우리 반 미납자 8명의 납입금을 다 내주어도 남을 돈이 있다. 그 돈은 저 더러운 판자촌 사람들에겐 그렇게 큰 돈이 된다. 나에게도 큰 돈이다. 그러나 주는 쪽에선 그야말로 촌지였다. 나는 촌지를 크게 보람 있게 쓰려고 하고 있다. 그건 좋은 일이다. 그런데도 나는 마음을 선뜻 정하지 못하고 있다. 뭐가 뒷꼭지를 잡아다니는 것처럼 망설이고 있다. 돈에 대한 욕심일까? 그것도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나의 소득을 분배해 줄 대상의 자격에 대한 내 나름의 불만이 더 컸다. 모든 장학금은 불우한 수재에게 주어지기를 꿈꾸는 것처럼 내가 간직하고 있는 촌지도 어느 틈에 그런 안 잊고 온 꿈을 꾸고 있었나 보다. 그러나 수재까지는 못 바라더라도 최소한 총명한 눈동자, 배움에 대한 순수한 갈망과 만나지기를 꿈꾼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지 않은가. 선생님! 생각에 잠겨 느리게 걷고 있는 내 앞으로 옆 골목에서 소년이 뛰어나와 90도 각도에 절을 한다. 그는 뛰어났다기보다는 갑자기 굴러나온 공처럼 돌연 내 발밑에 있었다. 넌 1번, 아니 철이 아니냐? 네, 선생님. 처음 나를 부를 때도 그랬지만 나는 그렇게 솔직한 반가움과 정이 담긴 선생님 소리를 처음 듣는 것처럼 느낀다. 교복이 아닌 줄무늬의 티셔츠를 입고 있어서 더 어리고 더 작아 보인다. 키 순서로 매기는 출석 번호가 1번인 우리 반 제1의 꼬마였다. 철이의 왼쪽 겨드랑이 밑에 배달해야 할 신문 뭉치가 아직도 남아있다. 배달 끝나려면 아직 멀었니? 아니요, 곧 끝낼 거예요. 그는 남은 신문의 부피를 나에게 내보이며 착한 소년다운 수줍은 웃음을 웃었다. 눈이 어린 비둘기의 눈처럼 유순해 밴다. 나는 문득 그와 친해지고 싶다. 그럼 선생님, 안녕! 그는 나를 보고 반가워서 뛰어나온 골목으로 다시 뛰어들어갈 태세를 취한다. 나는 구르는 공을 잡듯이 황급히 그의 어깨를 잡으며 물었다. 망 사줄까? 안 돼요, 선생님. 제 시간에 신문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선생님이 먼저 빵집에 가서 기다릴게. 다 돌리고 올래? 네, 선생님. 철이의 눈이 감격으로 빛났다. 나는 철이에게 빵집이 있는 곳을 자세히 일러주고 먼저 가서 기다렸다. 철이는 우리 반 미납자 중에서 유일하게 성적이 상위권에 드는 학생이었다. 나는 철이를 통해서나마 내가 하려는 일에 대한 자신과 보람을 가져보고 싶었다. 철이는 곧 왔다. 몹시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볼이 능금처럼 고왔다. 녀석, 얼마나 급하게 뛰어왔길래. 선생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할 순 없잖아요. 이렇게 배달 끝내고 집에 돌아가면 피곤해서 공부도 못하고 쿨쿨 잠만 자는 거 아니니? 피곤하긴요. 한창 잘할 나이인걸요. 녀석도 남 다 잘하는데 제대로 잘하지도 못해가지고 말은 넙죽넙죽 어른같이. 나는 그의 어깨를 안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빡빡 대가리에 감촉이 손바닥에 쾌적했다. 우선 우유를 한 병 마시게 한 후 빵을 한 접시 수북하게 시켰다. 철이는 왕성하게 먹었다. 이 다음에 뭐 될래? 기술자요. 무슨 기술자? 무슨 기술자든지 그냥 제일 가는 기술자요. 기능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도 따오고 돈도 많이 버는. 그래, 그거 참 잘 생각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내가 한 거니? 누가 정해준 거니? 엄마하고 저하고 같이 정했어요. 참, 아버진 안 계시던가? 네. 철이가 시무룩해지는 것 같아 나는 화제를 돌렸다. 참, 이번 철이 성적 아주 잘 나왔던데? 시험 잘 못 쳤는데. 철이가 다시 착한 소년다운 귀엽고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뒤통수를 극적거렸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출석 번호뿐 아니라 석차도 1번이 되겠는데? 그건 안 돼요.
철이가 뜻밖의 천부당 만부당하다는 얼굴을 했다. 왜 안 돼? 우리 반 1등은 보나마나 이광훈이죠. 그래, 그뿐인 줄 아니? 학년 전체 수석이란다. 참, 이건 성적표 나누어 주기까지는 비밀인데 어쩐다? 선생님은 너만 믿는다. 사나이답게 비밀 지켜. 알았지? 나는 짐짓 난처한 척 빌붙는 척했다. 네, 그렇지만 다 아는 사실인걸요, 뭘. 이광훈이 1등은 떼어놓은 당상이다 이거지? 그래서 딴 애는 주눅이 들어서 아예 1등은 꿈도 못 꾸고? 너도 그렇지? 나는 성적 얘기를 할 작정은 아니었는데 어느 틈에 성적 얘기를 하면서 이 귀여운 녀석과 고작 할 얘기가 성적 얘기밖에 없단 말인가 하고 짜증이 났다. 이광훈이 걘 머리도 좋지만 얼마나 비싼 과외를 한다고요. 뭐든지 도사예요. 영어 회화는 미국 사람한테 하기 때문에 영어 시간에 선생님 발음까지 걔가 고쳐주는걸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은 우리 반에만 들어오시면 미리 언다고요. 얼어요. 철이는 영어 시간을 회상하는지 혼자서 낄낄댔다. 선생님도 비밀 지켜주셔야 돼요. 사나이답게. 무슨 비밀? 영어 선생님 얘기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원 녀석도 그건 그렇고 이광훈한테 주눅 들면 바보야. 과외 안 한다고 1등 못하란 법 없으니까 말이야. 바른대로 말이지. 과외 안 하고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잘 듣고 집에 가서 예습 복습 잘해서 하는 1등이 그게 진짜 1등인 게야. 알았지? 알아요, 선생님. 그렇지만 전 1등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철이가 갑자기 당돌할 만큼 도전적으로 말했다. 안 한다니? 왜? 엄마가 슬퍼해요. 내가 1등을 하면 엄마가 슬퍼해? 전 한 번도 못 해봤지만 형은 가끔 가다 한 번씩 했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한숨을 쉬면서 슬퍼했어요. 1등 하는 자식 대학도 못 보내는 애미가 살아서 뭐 하냐고요. 철이는 그 또래의 소년답지 않은 슬픈 얼굴로 말했다. 형은 지금 뭘 하니?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녀요. 저도 어떡하든 실업계 고등학교까진 엄마가 보내준댔으니까 그만큼만 공부하면 돼요. 참, 선생님 미안해요. 뭐가? 여지껏 수업료 못 냈거든요. 엄마가 곧 해주신댔어요. 어머니께 너무 애쓰시지 말라고 그래. 알았지? 선생님도 참 그렇게 순하게 하시니까 우리 반이 꼴찌하는 거라고요. 철이가 노숙한 얼굴로 나를 훈계하려 들었다. 나는 기가 막혔다. 순하게 하지 않으면? 들벗고 때리고 창피 주고 그러셔야 돼요. 1학년 때만 해도 수업료는 제가 형보다 먼저 타냈었는데 선생님이 미적지근하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집에 가서 미적지근하게 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형에게 빼앗겼지 뭐예요. 형 선생은 아주 독종인가 봐요. 철이는 말을 하다 말고 계집애처럼 혀를 날름하고는 뒤통수를 긁었다. 아마 독종이란 소리를 무심히 하고는 괜히 했다 싶은가 보다. 나도 듣기 거북했지만 탓하진 않았다. 그래서 선생님도 독종이 되라 이 말이냐? 아니에요. 그러더니 슬그머니 궁둥이를 들먹거렸다. 집에 가봐야 돼요. 늦으면 엄마가 걱정하셔요. 어머니께선 뭘 하시지? 장사요. 어디서? 집에서요. 집에서 가게를 하세요. 과자랑 라면이랑 뽑기랑 파는. 나도 같이 일어섰다. 헤어질 때 철이는 불쑥 신문을 한 부 내밀었다. 이게 뭐냐? 오늘 석간신문이에요. 선물이에요. 고맙다. 나는 다시 한번 그의 빡빡 대가리를 쓰다듬고 그는 깨끗한 눈을 깜빡거리며 조용히 내 가슴으로 몸을 밀착해왔다. 철이와 헤어진 후 나는 기분이 썩 좋았다.
소득의 분배 대상 중에 철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게 나를 그렇게 즐겁게 했다. 그러고 보니 오늘 나는 송 선생으로부터 소득의 분배에 대한 암시를 받은 후 우리 반의 8명의 미납자 중 반수인 4명을 만나본 것이다. 수돌이, 태식이, 기남이, 철이 이들을 제외한 남은 4명에 대해서도 궁금하지 않은 건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명확하게 드러난 사실 중 가장 중요한 건 8명이 다 더럽고 음습한 북향 동네에 사는 가난뱅이라는 데 있다. 물론 그 동네에 사는 애들이 다 납입금을 안 낸 것도 아니고 그 동네에 사는 것이 납입금 안 낼 자격이 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여지껏 안 냈다는 걸로 그만큼 더 가난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았다. 그것으로 촌지의 분배에 참여할 자격은 충분하지 않을까? 그 이상의 까다로운 자격을 따질 생각일랑 말자. 그런 생각이란 하면 할수록 결국에 가선 그 소득을 내 것으로 하고픈 욕심을 합리화시키려는 관계와 만나게 될 것은 뻔하다. 다만 소득의 분배에 대해서만 생각하자. 나의 소득이 아니라 남향 동네의 소득을 북향 동네에 분배하는 거다. 비록 그런 티끌만한 분배에 의해 남향 동네와 북향 동네 사이에 깊고 깊은 협곡을 메울 수는 없다 손치더라도 나는 정직하고 깨끗한 분배의 손이 되리라. 세금, 기부, 자선사업이란 명목으로 국가적, 개인적으로 소득의 분배는 끊임없이 시도됐었고 또 현재도 열심히 행해지고 있지만 복잡다단한 분배 과정에서 정당하게 혹은 부정하게 그건 얼마나 많이 축났던가. 마치 목마른 고지대 주민에게 아랑곳 없이 노후한 수도관에 의해 땅속에서 몰래 엄청난 수돗물이 새는 것처럼 나는 한 푼도 새지 않는 분배의 손이 되리라. 나는 마치 표창받는 선행소년처럼 천진하게 가슴이 설레었다. 하숙엔 아마 옥순이가 와 있으리라. 나는 여지껏 옥순이에게 내가 보관하고 있는 촌지에 대해 숨겼지만 오늘은 얘기해야겠다. 내 계획에 대해서도. 내 계획에 의해 비로소 떳떳한 것이 된 촌지에 대해 이젠 숨길 필요가 없을 것 같았다. 집집마다 널찍한 정원이 있는 우리 동네 5월은 아름다웠다. 달콤한 꽃냄새, 풋풋한 잎의 냄새, 그리고 선물 받은 신문의 싱그러운 잉크 냄새를 함께 깊이 호흡했다. 휘파람이라도 불고 싶게 마음이 가벼웠다. 내 방에서 옥순이는 엎드려서 책을 보고 있었다. 오래 기다렸어? 심심했지? 뭐하고 놀았어? 나는 기분이 좋은 김에 옥순이를 어린애처럼 얼렀다. 숨은 그림 찾기 하고 놀았어. 어디서? 이 책에서. 그녀는 보고 있던 서점 포장지로 겉장을 싼 술이 두꺼운 책을 가리키며 말했다. 세상에, 종이도 흔하지. 그런 게 다 단행본으로 나오다니. 숨은 그림 찾기란 어린이 잡지나 신문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확실한 선으로 된 그림 속에 교묘히 숨겨진 불확실한 선으로 된 또 다른 그림들을 찾아내는 놀이이다. 옥순이는 다 큰 처녀가 된 후에도 그런 놀이를 좋아해 곧잘 나에게 내기를 걸었다. 확실하고 단순한 선으로 된 숲속의 백설공주와 7명의 난쟁이 그림이 있다고 치자. 공주의 옷갈피에서 주전자나 방울모자를, 숲속에서 촛불이니 접시니 자전거를 찾아내는 일에 나는 서툴렀고 재미도 못 느꼈지만 옥순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내기에 응했었고 번번이 졌었다. 나는 그녀가 또 숨은 그림 찾기 놀이를 하자고 조를까봐 얼른 그녀를 안았다. 그리고 뽀뽀했다. 나는 좀 더 어른다운 놀이를 갈망하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이제 갓 열매 맺은 자두처럼 단단하고 떨지만은 않다. 제법 말랑하고 새콤달콤하다. 그러나 건강한 옥니는 아직도 미제지포다. 그래도 제법 새콤달콤한 입술을 가진 여인답게 보챈다. 우리 빨리 결혼해. 또 그 소리. 몇 달만 기다리라도. 취직하며 곧 결혼하자더니. 그야 결혼식이야. 지금이라도 하려면 하는 거지. 못하면 시골집에 내려가서 해도 되고. 그렇지만 결혼하면 첫째, 방이 있어야 하잖아. 옥순이가 마음 놓고 맛있는 반찬도 만들고 도시락도 쌀 수 있는 부엌 달린 방이.
알았어. 그럼 우리 하숙이라도 옮겨. 이 집 주인 여자 기분 나빠. 불결하고 불길하고 불친절하고 한마디로 불쾌해. 그 여자 불자 빼면 쓰러지겠네. 그렇지만 불쌍한 여자야. 봐줘. 거봐. 저러니까 내가 불안할 밖에. 우리는 성민이 엄마에 대한 불투명한 느낌을 이런 말장난으로 얼버무리고 안이하게 킬킬댔다. 내가 먼저 정색을 하고 옥순이를 타일렀다. 말이 하숙이지 여기 있으면 하숙비가 안 들잖아. 내가 성민이 가르치는 걸로 하숙비 몫을 넉넉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그만큼 우리가 결혼할 수 있는 날짜가 앞당겨지게 되는 거야. 알았지? 응, 알았어. 영기 씨 고단하겠다. 낮에 온종일 아이들한테 시달리고 밤에도 쉬지도 못하고 또 가르쳐야 되니. 견딜만해. 다 옥순이를 위해서니까. 알았어. 요새로 부쩍 말랐어. 가엾어라. 옥순이가 내 볼을 쓰다듬었다. 나는 뭔가 뜨끔했다. 아닌 게 아니라 밤마다의 불침범 노릇은 정말 지겨웠다. 나는 성민이를 잠 못 들게 하고 성민이 엄마는 나를 잠 못 들게 한다는 세 사람의 기묘한 관계와 이런 심야의 세 사람을 에워싼 면학 분위기와는 딴판인 여인의 짙은 화장 위를 흐르는 땀처럼 끈끈하고 향기로운 점액질의 분위기에는 젊은 놈의 살을 깎는 지옥의 고통이 있었다. 어디 오래간만에 숨은 그림 찾기나 할까? 나는 옥순이가 무슨 눈치라도 챌까봐 짐짓 명랑을 꾸미고 책을 집어 펼쳤다. 소설책이었다. 그러면 그렇지. 아무리 책이 흔해 빠져도 숨은 그림 찾기 책이 있으려고. 소설책이라면 누가 뭐랄까봐 왜 거짓말을 시켜? 난 무식한가 봐. 고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옥순이는 슬픈 얼굴을 하고 딴청을 부렸다. 왜? 이 책을 이해 못하겠어? 숨은 그림을 못 찾겠어. 무슨 잠꼬대야. 이 책은 그림책이 아니라 소설책이래도. 소설책 중에도 요새 한창 잘 팔리는 인기 작가의 베스트셀러인데 그림이라고 사파 한 장 없잖아. 영기 씨도 알지? 내가 요새 나온 소설책 별로 읽은 게 없다는 것. 그래도 세계 명작 같은 거 꽤 읽었잖아. 시골에 있을 때 말이야. 오빠나 언니들 보던 것이 굴러다니니까 좀 보긴 봤지. 그렇지만 동화 말고 신간을 사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 간혹 친구들한테 빌려봐도 별 재미를 못 느꼈걸랑. 그런데 오늘 여기 오다가 서울의 큰 책방에 처음에 들어가 봤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많은지, 특히 대학생들이 신간의 문학 서적이 진열된 곳엔 대학생들이 첩첩이 성을 쌓고 있어서 넘겨다 보기도 힘들 지경이었어. 책을 고르고도 있었지만 대개는 그 자리에서 읽고 있었는데 그 읽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있으려니 벼랑간 가슴이 찡했어. 그 사람들 어떤 표정이었는지 알아? 그야 사람이나 읽는 책에 따라 표정은 다 달랐겠지? 공통의 표정 말이야. 글쎄, 숨은 그림을 찾는 표정이었어. 뭐라고? 왜 있잖아. 숨은 그림 찾기 할 때 그 걸씬 들린 것도 같고 천진난만한 것도 같은 빛나는 표정 말이야. 그런 표정을 보니까 가슴이 찐하면서 한편 서러운 보람 같은 걸 느꼈어. 영기 씨 가까이 왔다는 것 말고 서러운 보람을 느낀 건 처음이었어. 그래서 나도 요새 제일 잘 팔리는 책이 무엇냐고 물어가지고 그걸 샀지 뭐. 바보같이. 숨은 그림을 찾으려고? 근데 참 어려워. 아직 하나도 못 찾았어. 영기 씨도 알지? 내가 그림 찾기라면 도사라는 거. 아무리 도사라도 이 속에서 그림을 찾진 못해. 아무도 찾고자 하지도 않았을 테고. 틀림없다니까. 그 사람들은 분명히 숨은 그림을 찾고 있었어. 이 새까만 글씨 사이에서 방울모자나 촛불이나 세발자전거 따위를 찾고 있더란 말이지.
나는 옥순이의 머리를 그녀의 책으로 찰싹 소리가 나게 때리며 신경질을 부렸다. 언제 저 철부지를 길러서 색시를 삼으려고 그러나. 하던 장차의 장모의 탄식이 내 탄식이 되어 절실해졌다. 옥순이는 몇 가지 맞고도 말대답을 멈추지 않았다. 누가 그런 걸 찾고 있었댔나? 대학식이나 다니는 다 큰 어른들이. 그럼 벌거벗은 계집애 그림을 찾고 있니? 아니야. 함부로 그 사람들을 모함하지 마. 그럼? 그들이 찾는 숨은 그림은 여러 모습의 진실이었을 거야. 그녀는 불쌍하리만큼 위축돼서 더듬대며 말했다. 난 못 찾았지만 그들은 찾았을 거야. 영길 씨도 찾을 수 있을 거야. 내가 못 찾는 건 당연해. 나 무식하니까. 진실은 방울모자보다 훨씬 귀하니까. 글래머에 가깝게 성숙한 몸매와 소학생 같은 얼굴이 그 모순을 선명하게 드러내 밉게 보였다. 나는 문득 그녀의 이런 모순을 통일해 내 것으로 만들 자신이 없어졌다. 그녀의 기분을 돌리기 위해선지 내 기분을 돌리기 위해선지 나는 앞으로 내가 하려는 소득의 분배라는 것에 대해 옥순이에게 신이 나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말로 하니까 내 속에 있을 때만큼 그 일은 훌륭한 일이 못 되었다. 이에 초조한 나머지 나는 허풍을 떨기 시작했다. 내 말이 내 귀에 시시하게 들릴수록 내 허풍은 눈동이처럼 불어났다. 앞으로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촌지를 긁어모아 적어도 우리 반의 가난한 애만큼은 수업료 없이 학교 다니게 할 거라는 포부. 세상에 하고 많은 장학금이나 구호금이니 자선이니 하는 게 중간에서 야금야금 축나 얼마나 신락같이 되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거나 아주 안 돌아가고 만다는 붕괴. 이런 의미에서도 내가 하려는 식의 소득의 분배는 획기적인 일이 될 거라는 자랑 등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허풍은 떨면 떨수록 거짓말다워질 뿐이었다. 나는 초조했고 더욱 웅변조가 심해졌다. 옥순이는 이런 내 웅변조에 처음부터 냉담했다. 감동을 잘하는 그녀답지 않게 도무지 감동을 해줄 척도 안 했다. 뭐라고 좀 그래봐. 드디어 나는 그녀의 어깨를 잡아 흔들며 칭찬과 격려를 애걸했다. 모르겠어. 그게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정말 난 모르겠어. 그녀가 눈을 아둔하게 깜빡거리며 말했다. 바보 같으니라고. 내가 여지껏 설명해 줬잖아. 그것보다 더 명확하게 훌륭한 일이 어디 있겠니? 맞아. 그건 엄청나게 훌륭한 일이야. 만일 영길 씨가 그 일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훗날 온 인류도 구원할 수 있을 거야. 그녀는 여전히 아둔한 얼굴로 그러나 두 손을 벌려 제스처까지 써가며 말했다. 아마 그녀가 생각해낸 최고의 찬사였으리라. 그러나 내 귀엔 신랄하고 가시까지 돋친 논평으로 들렸다. 여지껏 내 가슴 속에서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던 게 가시에 찔린 것처럼 픽 소리를 내며 오므라들었다. 재수 나쁜 계집애 같으니라고. 나는 그 소리를 차마 입 밖에 내진 못하고 가슴에 앙심처럼 간직했다. 일하는 소녀가 잘 차린 저녁상을 들여오고 한복으로 곱게 단장한 성민이 엄마가 호스티스처럼 요망을 떨며 따라 들어왔다. 옥순이가 오는 날이면 성민이 엄마가 한층 무르익어 뵈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차는 없지만 많이 드세요. 옥순이를 의식하고 보통 때보다 많은 찬을 차렸는데도 성민이 엄마는 이런 소리를 하며 잔물결 같은 눈웃음을 쳤고 옥순이는 가뜩이나 작은 입술을 병의 주둥이처럼 뾰족하게 오므리고 새침했다. 그래도 사과 한 쪽도 안 먹으려고 할 때보다 많이 나아진 거였다. 여기 와서 가끔씩 영양 보충하지 않았으면 나 예전에 영양실조 걸렸을 거야. 성민이 엄마가 나가자마자 이러면서 옥순이는 잘 먹었다. 나는 이런 옥순이가 측은했다. 중동에 간 형부가 돈 많이 붙여온다며? 언니넨 그렇게 반찬을 안 해먹어? 아이들도 있다며? 언니는 요새 증권에 재미를 붙여서 형부가 송금해오는 족족 모조리 증권 투자를 해. 형부가 돌아올 때까지 형부가 본 돈의 2배쯤, 3배쯤 불려놓는 것은 문제도 없다나 봐. 신문도 다 떼어버리고
증권 시세가 자세히 나는 경제신문 하나만 본다면 말 다 했지? 그래? 옥순이 언니가 그렇게 대단한 여잔 줄은 몰랐는데. 처음엔 안 그랬어. 형불 보내고 얼마간은 고독해서 달이 떠도 한숨, 꽃이 펴도 한숨. 오죽해야 나를 다 불러올렸겠어? 그러다 그 고비가 지나니까 돈독이 오르면서 고독이 다 뭐야? 그저 돈밖에 몰라. 아마 나 먹는 것도 아까울걸? 쌀이니 메주니 고추니 엄마가 다 부쳐주는 생각은 하지도 않고 돈독이 오르니까 제일 먼저 눈빛이 달라지던데? 어떻게? 봐야 알지. 그건 설명할 수도 없어. 아무튼 정 떨어져. 돈이나 돈 될 거 외에는 모조리 경멸하고 밀어내는 눈이야. 우거지만 먹고도 어디서 그렇게 기운이 뻗치는지 마치 출전을 앞둔 운동선수처럼 원기와 의욕에 넘쳐 동분서주. 그러니 고독할 새가 어디 있겠어? 잘 됐잖아. 독수 공방하는 분이 맨날 눈물이나 흘리고 한숨 짓고 해봐. 옆에 있는 사람이 못 견딘다고. 다들 그러대. 잘 됐다고. 남편이 돈 벌러 외지에 나가 있으면 여잔 돈독이 오르든지 바람이 나든지 둘 중에 하나래. 그렇다면 정말 잘 됐군. 바람난 것보다 낫단 소리지? 그야 물론 아냐?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차차 그 반대의 생각이 들어. 남편이 없을 때 바람나는 거 얼마나 자연스러워? 나라면 바람이 나겠어. 요게 그냥. 나는 그녀를 때리는 신용을 하고 그녀는 혀를 내밀며 고개를 움츠렸다. 아니야, 조금만 날 거야. 고독을 견딜 수 있을 만큼만. 바람난 여자 얼마나 귀여워? 바람난 건 남편이 돌아오면 잡을 수 있지만 돈독은 안 그래. 그놈의 독은 중화시킬 해독제가 없거든. 지금 우리 언니의 목표는 3천만 원을 모으는 거지만 아마 그 목표 달성을 하고 나면 형부의 체류 기간을 연장시켜서라도 1억 원 목표를 세울걸? 돈 때문에 떨어져 있으면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부. 아우 끔찍해. 그녀는 진저리까지 치면서 끔찍하다는 소리를 되풀이했다. 그녀를 바래다 주고 헤어질 때 나는 다정하게 말했다. 우리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결혼하자. 옥순이가 언니네를 빨리 면하고 내가 성민이네를 빨리 면하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그렇지만 훌륭한 선생님 되는 것도 잊지 마. 그녀와 헤어져 밤길을 혼자 걷는 동안 다시 가슴이 텅 비어왔다. 텅 빈 가슴 속을 두 개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아무도 김 선생님한테 소득을 분배하라고는 하지 않았다는 송 선생의 야유의 소리와 만일 영길 씨가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훗날 온 인류도 구원할 수 있을 거라는 옥순이의 목소리가 그거였다. 그 두 개의 목소리는 음색이 전혀 다르면서 똑같이 음흉했다. 나는 주먹을 불끈 쥐며 다짐했다. 누가 못할 줄 알고? 누가 못할 줄 알고? 그리고 다음 날부터 곧 나는 그 일을 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했다. 선행은 어디까지나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하므로. 그렇다고 당사자에게까지 알리지 않을 수는 없는지라 당사자끼리 서로 모르게 개별적으로 불러 너만 알고 있으라는 식으로 그의 납입금을 내가 대납한 걸 알렸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살짝 말씀드려. 걱정 덜어드리고 너도 마음 놓고 공부 잘하고. 그리고 아무한테도 이런 소리 하면 못 쓴다. 선생님은 이런 사실이 너와 나 외에 누구에게도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아. 알았지? 8명 중 눈물이라도 흘리며 고마워하는 놈은 어쩌면 한 놈도 없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게 축축하고 조용한 분위기까지 마련해 놓았거늘. 철이만 빼고는 하나같이 뻔뻔스럽지 않으며 무표정했다. 철이는 갑자기 얼굴이 홍당무가 되더니 그의 맵시 있는 빡빡 대가리를 내 가슴에 기댔다. 나는 그의 머리로 해서 볼과 턱을 쓰다듬었다. 수염이 나려면 아직 먼 유아처럼 보드라운 볼과 턱이었다. 다음 날 철이 어머니가 복숭아를 한 봉지 가지고 왔다. 벨라치 없구먼요. 벨라치 없구먼요.
수도 없이 머리를 굽신대며 그 소리만 하다가 갔다. 복숭아는 2학년 담임끼리 나누어 먹었고 맛이 괜찮았다. 그날 밤 학년 수석을 한 이광훈의 어머니의 초대로 교장, 교감, 2학년 담임 전원이 요정에서 실컷 한턱을 얻어먹었다. 요정은 내가 난생 처음 보는 누각같이 생긴 으리으리한 기와집이었고 방 안에는 비단보료의 자개 장롱, 수병풍 등 한국식 구색을 갖추고 있었지만 음식은 어느 나라 음식인지 국적이 분명치 않은 산의 진미였다. 짙은 화장에 한복을 입은 미녀들이 교사 하나에 한 명씩 붙어서 시중을 드는 가운데 이강훈의 어머니도 교장, 교감, 교사들 사이를 공평하게 누비고 다니며 미녀들 못지않은 프로급 웃음에 프로급 솜씨로 술과 음식을 권했다. 요교사들은 일찍 자리를 떴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아이고 이제부터 술 만나게 생겼다. 이러면서 허풍스럽게 기죽편는 신용을 하고 새롭게 술을 마셨고 미녀들을 주물렀다. 송 선생은 여자의 어디를 어떻게 주물러 터뜨리는지 여자의 교성이 날카로운 비명으로 변했다. 나도 점점 시야가 흔들흔들 출렁이도록 취했다. 내 옆에서 말없이 시중을 드는 여자가 성민이 엄마로 보였다가 옥순이로 보였다가 했다. 여자가 나에게 음식이나 술을 권할 때마다 비정상적으로 짧은 저고리 밑으로 겨드랑이 밑에 속살이 그대로 드러났다. 당신을 좀 만져도 됩니까? 정신은 말똥말똥한데 혀꼬부라진 소리가 나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며 나는 여자에게 물었다. 마음대로 하세요. 남자들이란 특히 훈장님네들이란 미천 이상으로 빼먹어야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요. 여자는 담담하게 그러나 못을 박듯이 또박또박 말했다. 나의 몽롱한 시야에서 여자의 표정은 물결에 잠긴 것처럼 출렁여 웃는 것도 같고 우는 것도 같았다. 그러나 경멸하는 듯한 두 눈만은 해박은 것처럼 고정된 채 깜빡도 안 했다. 나는 여자를 만지지 않았다. 어느 때쯤인지 나는 택시에 밀어 넣어지고 취중에도 흰 꽃을 문 뱀처럼 간교한 손길이 내 양복 주머니에 기어드는 걸 느꼈다. 이광훈의 어머니는 흰 봉투를 밀어 넣으며 차비예요 했다. 그러나 집 앞에서 운전수한테 차비를 내미니까 미리 받아놓으라고 했다. 여봐 운전수. 사람이 그러면 못 써. 사람이 그렇게 고지식해 빠져서 뭐래? 생전 운전수밖에 못해 먹을 병신 같으니라고. 나는 운전수한테 주정을 한바탕 하고 내렸다. 문 뒤에 누가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문은 당장 열렸다. 성민이 엄마였다. 나는 정신을 가다듬었다. 성민이 아직도 가외에서 안 돌아왔습니까? 지금이 몇 시인데요. 벌써 와서 혼자 공부하고 있어요. 그럼 절 기다리셨습니까? 나는 흐물흐물 웃으며 적당히 비틀댔다. 집에 돌아왔다는 안도감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녀가 내가 주정을 안 하면 실망할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왜, 안 되나요? 그녀는 비틀대는 내 몸을 능숙하게 직접 자기 몸으로 지탱해주며 낮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안 되다니요. 영광입니다. 이미 초여름이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얇은 홈웨어 밑에 부드럽고 탄력 있는 살집의 감촉은 벌거벗은 것처럼 확실했다. 나는 그녀의 얼굴에 내 얼굴을 가져갔다. 아이, 따가워요. 얼굴은 비키지 않고 짓눌린 것처럼 선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리고 어디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찰깍하는 소리가 나더니 푸른 정원등이 꺼졌다. 향기로운 어둠 속에서 그녀가 작은 새처럼 몸을 떨며 내 품에 안겨왔다. 그녀의 입술은 촉촉했고 달콤했고 집요한 흡입력을 갖고 열려 있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싶으면서도 그 흡입력이 밑바닥까지 도달하고 말듯이 나는 그녀의 입술에 깊이 깊이 탐닉했다. 겨우 나를 놓아준 여자는 뜨겁게 속삭였다. 가뜩이나 외로운 여자 이러다가 바람나겠어요. 외로워서 바람나는 여자는 안 나는 여자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귀엽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녀의 입술 속으로 빠져들었다. 엄마! 나 졸려 죽겠어. 커피 좀 타줘. 성민이의 하품 섞인 목소리가 안에서 들렸다.
나는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정신이 나면서 그녀를 밀어냈다. 녀석도 잠이 저렇게 많아가지고 언제 전체 1등을 한번 해본담? 성민이 엄마가 종알댔다. 나는 일부러 더 몹시 비틀대며 계단을 올라 내 방에서 옷 입은 채 잠이 들었다. 아침상은 늘 그렇듯이 성민이하고 겸상이었다. 이 집에서의 나의 일은 성민이를 잠 안 자게 지키는 것과 더불어 성민이를 편식 안 하도록 돌보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숭늉을 갖고 들어온 성민이 엄마에게 나는 슬며시 능청을 떨었다. 어젯밤엔 못 마시는 술을 어찌나 마셨던지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러고도 어떻게 집은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아침부터 짙은 화장을 한 성민이 엄마는 말없이 양귀비꽃처럼 짙고 불길하게 웃었다. 우울한 여름방학이었다. 늙으신 부모님은 나를 서울 가서 성공한 걸로 취급해 주셨다. 이제 내가 이렇게 성공을 했으니까로 시작해서 부모님은 나에게 이것저것 기대하는 게 많았다. 본디는 안 그랬었다. 가업을 이어 부모님 모시고 농사짓는 형님이 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부모님은 나 하나는 대처해 나가 남부럽지 않게 살기를 소망할 뿐 내 덕을 보고 싶은 눈치를 보인 적은 없었다. 그저 설날하고 추석날하고 1년에 2차례쯤 신사복 입고 고기근이나 사들고 고향을 찾아주길 바라는 소박한 소망을 가진 선량한 노인네들이었다. 그러나 여름방학에 내려가니 형수 눈치부터 다르고 형님 눈치 다르고 부모님 눈치도 덩달아 달랐다. 마지가 둘째 공부시켜 저만큼 성공을 시켰으니 이제 셋째 넷째 공부는 둘째가 시켜야 할 게 아니냐는 게 대소가의 공론이라는 거였다. 거긴 내도 공개입니다. 제일 누구 형수 눈치가 배어서 말이요. 그리고 아버지는 연방 성공이니 금이 환양이니 하는 말로 나를 축혀 세웠다. 셋째는 숫째 노골적으로 지방대학은 싫고 대학을 서울 가서 다닐 테니 그렇게 알라고 나를 협박했다. 옥순이네에서는 그쪽대로 보챘다. 서울 가서 성공하면 대개 마음 변하게 마련이니 올 가을쯤 성례를 치르자는 거였다. 학비도 좋고 성례도 좋지만 성공한 사람 취급은 듣기에 낯간지럽고 두고두고 우울했다. 나는 동생 문제에 대해서나 결혼 문제에 대해서나 시종 애매한 태도를 취하다가 계약을 앞두고 슬그머니 시골을 떠났다. 2학기가 시작되었다. 3기분 납입금 고지서가 발부되고 나는 2기분을 아직도 내지 못한 우리 반 아이들에게 다시 소득의 분배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짓은 처음보다 훨씬 마음이 내키지 않는 괴로운 일이었다. 어떻게 된 게 촌지는 줄어들고 미납자는 늘어나 있었다. 1학기 때 남은 걸 찔러 넣어도 모자랄 것 같았다. 미납자 중에서 내가 유일하게 애정을 느낀 철이가 2기분 미납자 중에서 빠져 있는 것은 흐뭇하면서도 나의 일을 더욱 내키지 않게 했다. 나는 모아놓았던 촌지를 내어놓기가 정말이지 아까웠다. 그것만 있으면 내 동생 대학 공부시키는데도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아마 내가 그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2번씩이나 한 것은 촌지가 보장된 고정수입이 아니라는 데 있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운수 좋게 송선생 말짝으로 짭짤한 애들이 몰킨 반에 걸렸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은 반의 촌지란 여교사의 화장품값, 남교사의 담배값 정도였다. 만약 지금 같은 촌지가 나에게 오래오래 보장될 줄만 안다면 나는 좀 더 내 자신이나 내 식구들을 위한 낭탁을 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이미 납입금을 은밀히 대납하는 일에 아무런 보람도 못 느끼고 있었고 허황된 수입을 낭비나 하자는 식의 오기밖에 남는 게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될 계기 같은 걸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 일은 이미 나에게 있어서 선행이 아니라 무의미한 고행이었다. 내가 그 일에 그렇게 쉽게 실증이 난 이유는 그 일이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데도 있었다. 선행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만 비로소 선행답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왼손은 몰라줘도 알만한 사람은 좀 알아줘야 신명이 날 게 아닌가. 너무 안 알려지고 너무 감사를 못 받으니 쉽게 진력이 날 밖에.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격이 없는 자들이란 생각이 쓸개즙처럼 씁쓸하게 치밀었다. 좋은 일을 하고 감사도 못 받고 남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는 건 나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다. 동료 교사들과도 차라도 한 잔씩 같이 나누게 되면 차값은 을에 내가 낼 것으로 알았다.
짭짤한 반에 걸려서 재미 볼 때 인심 쓰지 언제 쓰느냐는 게 그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나는 실속은 한 푼도 없이 선망과 질투만 받고 있었다. 촌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촌지가 줄어드는 건 학년 초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시험 볼 때마다 우리 반 학급 평균이 번번이 꼴찌라는데도 그 이유가 있었다. 극성맞은 학부모들은 그것을 담임의 능력이나 성의 부족으로 판단하는 것 같았다. 지진아가 많아서 학급 평균이 떨어지고 학급 평균이 떨어져서 나의 신임도가 떨어지고 나의 신임도가 떨어져서 촌지의 액수가 떨어지고 그런데 그 촌지를 지진아가 대부분인 미납자에게 아무 생색도 안 나게 어두운 밤에 도리질 하듯이 나누어 준다. 이런 기묘하고도 우매한 순환에 이제 나는 넌더리가 났다. 그러면서도 나는 그걸 멈출 용기가 없었다. 돌뿌리 같은 계기가 있어 저절로 넘어질 수 있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옥순이에게 핑계대기 위해서라도 꼭 돌뿌리는 필요했다. 이런 우울한 가을날, 제법 바람이 찬 저녁나절 나는 길에서 다시 철이를 만났다. 그때처럼 신문을 돌리다가 멀리서 나를 알아보고 공처럼 굴러왔다. 선생님! 나는 웃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피곤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그냥 철이와 헤어지고 싶었다. 선생님, 저 앞으로 10분도 안 걸려서 배달 끝날 건데요. 내가 묻지도 않는 말을 철이는 했다. 나는 그의 그런 태도가 흡사 또 빵을 사달라고 조르는 것 같아 싫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란 별수가 없다니까. 나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며 눈살을 찌푸렸다. 그래? 그럼 빨리 배달 끝내고 집에 가보아야지. 어머니가 기다리실 텐데. 괜찮아요. 조금 늦는 건. 그는 아직도 내 앞에서 머뭇거렸다. 선생님은 지금 좀 바빠서. 나는 냉담하게 말했다. 5분이면 돼요.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그럼 또 빵집에서 기다릴까? 나는 나도 모르게 빈정대는 투로 말했다.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겠어요. 몇백 원어치 빵 때문에 경멸당하고 있다는 걸 이 어린 소녀는 눈치챘나 보다. 아무리 어려도 자존심이란 경멸에 민감한 법이니까. 나는 아차하는 뉘우침과 철이가 하고 싶어하는 말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굳이 빵집에 가서 기다리겠다고 고집했다. 빵집에 가서 앉은 지 10분도 못 돼 철이는 왔다. 나는 전처럼 빵과 우유를 시켰다. 철이는 먹을 것은 거들떠도 안 보고 이야기부터 했다. 저 선생님, 우리 반에 건수돌이 있잖아요. 응, 건수돌이가 요새 며칠째 결석이지 아마? 네, 나으리는 학교 안 갔어요. 우리 동네 살거든요. 어디가 많이 아프다던? 나는 중병이나 아니길 바라며 물었다. 나비금도 못 내는 주제에 중병이 들며 골칫거리기 때문이다. 아니에요. 집에선 학교 가는 줄 알아요. 뭐라고? 아침마다 학교 간다고 나가서 어디서 실컷 놀다가 저녁 되면 학교 갔다 온 척하고 집에 들어가나 봐요. 저런 못된 녀석이 있나? 그런 일을 왜 선생님한테 진작 알려주지 않았니? 고자질하면 죽여놓는다고. 철이는 뒤끝을 얼버무리며 얼굴이 빨개졌다. 나하고 지금 수돌이네 가보지 않을래? 내일 선생님 혼자 가세요. 지금 같이 가면 제가 고자질한 거 탈로 나잖아요. 걔가 그렇게 무섭니? 걘 우리 반에서 둘째로 힘센걸요. 나도 소년 세계의 그런 힘의 질서에 대해 아주 모르는 바가 아니었으므로 그대로 하기로 했다. 수돌이 아버지는 좀 나으시니? 수돌이 아버지가 어디가 아픈데요? 한 동네라면서 그것도 몰라? 공사판에서 허리를 다쳤다며. 주정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면 또 몰라도 그 주정뱅이를 공사판에서 누가 붙여줘요? 술집에서도 안 붙여준다던데요? 나는 권수돌의 아버지 편지 사연처럼 내 심정이 착잡을 지나 찹찹했다. 권수돌은 내가 2번씩이나 납입금을 내준 학생이었다. 철이도 고자질을 했다는 죄책감 때문인지 전날처럼 빵을 먹지 않았다. 싸주마고 해도 의외로 고집스럽게 거절을 하는 거였다. 철아, 내가 한 일은 고자질이 아니야. 친구를 위한 좋은 일이야.
나쁜 길로 빠지려는 친구를 우리가 힘을 합해 올바른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니까. 그래도 철이는 끝내 겁에 질린 표정을 못 풀었다. 다음 날 나는 혼자서 수도리네를 찾았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더러운 동네였고 골목길이 꼬이고 꼬여서 집 찾기가 아주 망했다. 약도도 엉터리였다. 가까스로 찾은 수도리네는 빈지문을 열자 토방경 부엌이었다. 저녁 때인데도 밥 짓는 기색은 없고 연탄가스 냄새로 단박 목이 따가웠다. 한구석에서 연탄불을 열고 시커먼 냄비에 물 없이 라면을 볶으면서 오도득 오도득 씹어먹고 있는 건 수돌이었다. 수돌이는 나를 보자 말 붙일 새도 없이 도망가 버렸다. 냄비 속에서 라면이 검은 연기를 피워올렸다. 저 실례합니다. 토방으로 난 방문이 열렸다. 내이바람으로 처덕처덕 화장을 하고 있던 여자가 나보다는 타는 라면이 더 급한지 뛰어나와 냄비를 드러내면서 욕을 했다. 이 우라질 놈이 이 지랄을 해놓고 또 어디로 싸질러 갔을까? 나는 큰 기침을 하고 수돌이 어머님 좀 뵈러 왔는데요 했다. 난데요. 여자가 수상쩍다는 듯이 내 아래 위를 훑었다. 방에 큰 대자로 나자빠졌던 사내가 자는 줄 알았더니 눈을 번쩍 뜨고는 큰 소리로 짓거렸다. 꼴 좋다, 꼴 좋아. 이제 놈팡이가 집까지 찾아오는구나. 그래도 내년이 아무 놈한테나 가랑이 안 벌렸다고 큰 소리 칠 테야? 그러면서 눈을 희번덕댔다. 여자는 이런 일은 많이 당해본 듯 대꾸도 안 하고 나한테만 사뭇 도전적으로 대들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짙은 화장 밑에 거칠고 탄력 없는 피부가 처참해 보였다. 저는 수돌이 담임인데요. 수돌이가 며칠째 결석을 하길래. 담임 선생님이시라고요? 방의 남자가 멋쩍은 듯이 웃으며 몸을 일으켰다. 수돌이가 결석을 했다고요? 맨날 벤또 싸가지고 학교 갔는데 오늘도 학교에서 지금 막 왔는데 아니 이 우라질 놈을 그냥 내 당장 잡아다가 박살을 내놓고 말 테다. 화장 짙은 여자가 거기 있는 연탄 집게를 집어들더니 쏜살같이 빈지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수돌이 아버님 되십니까? 네, 우리 사는 게 이 꼴입니다요. 원 별 말씀을. 밖에선 수돌아 수돌아 하는 여자의 악에 받친 고함 소리가 들렸다. 저 옆에 내가 워낙 성질이 지랄 같아서요. 수돌이 녀석 잡히기만 해봐라. 반 좀 주고 날걸. 남자는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어깨를 들들들 들까불며 웃어댔다. 철이 말대로 허리를 다친 것 같지는 않았지만 누런 살갗이 붕 뜬 게 어딘지 폐인 같았다. 나는 비로소 술 냄새를 맡았다. 수돌이 엄마가 연탄 집게만 갖고 빈손으로 들어왔다. 눈이 미친 여자처럼 번들대고 있어 나는 섬찟했다. 차라리 수돌이가 지금 안 잡힌 게 다행이다 싶었다. 남자도 같은 생각인지. 그 녀석이 뭐 당신 성미를 몰라서 이 근처에서 어물쩡대고 있겠어? 오늘 밤엔 보나마나 안 들어올 거구먼. 그놈의 지랄 같은 성미 때문에 큰 자식 내쫓았으면 됐지. 뭐가 부족해서 작은 자식마저 내쫓으려고 그래? 여자는 표독하게 눈을 흘겼을 뿐 말대답은 안 했다. 멍하니 어깨로 숨을 쉬고 앉았던 여자가 무릎을 탁 치면서 다급하게 물었다. 그 녀석이 언제부터 학교 안 갔죠? 월요일부터입니다. 맞았어요, 맞았어. 그게 어떻게 번 돈인데? 무슨 말씀이시죠? 그날 겨우 월사금을 마련해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날부터 안 갔다니 알죠? 아니에요? 아이고, 그 돈이 어떻게 번 돈이라고. 그럼 이 기분을 이번 월요일에 보내셨다 이 말씀이죠? 그럼 1기분은요? 1기분도 제때엔 못 냈어도 벌써 냈잖아요. 여름방학 전에. 아, 참 그랬던가요? 아이고, 인연의 팔자야. 그게 어떻게 번 돈이라고. 제 놈이 학교도 안 가고 그걸 까먹고 돌아다니길.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누굴 믿고 고생을 하면서 산다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못된 바람만 불어가지고 아이고 이년의 팔자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그 아범의 그 새끼라니까. 아이고 이년의 팔자야. 여자의 볼을 타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이년이 입 다치지 못해? 말이면 다 하는 줄 알아? 그럼 이년아 가랑이 벌려 본 돈으로 월사금이 아랑곳이더냐? 그래 좋다. 이제 가랑이 안 팔게 내가 나가서 벌어라 벌어. 나도 내 놈의 밥 좀 얻어먹고 살아보자. 두 남녀가 엉겨붙었다. 여자는 일어선 남자의 사타구니를 잡고 남자는 여자의 머리채를 잡았다. 욕지거리와 비명이 뒤범벅이 돼 차마 못 들어줄 악다구니가 됐다. 나는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다. 빈지문 밖에선 수다스럽게 생긴 여팬네들이 구경 났다는 듯이 안을 기웃대고 있었다. 나는 줄담배를 태우며 미로 같은 골목길을 목적도 없이 방황했다. 그 근처에 살고 있을 나의 선행의 대상이 된 우리 반 애들 집을 몇 집 더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으나 두려움이 앞섰다. 나는 나의 선행에 대한 죄의식으로 거의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내가 방금 본 가난의 모습은 얼마나 추악했던가. 나는 내가 가난하게 자랐으니만큼 가난에 대한 호감이랄까 이런 동료의식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목격한 가난의 모습은 나를 길러준 가난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달랐다. 먹고 입는 것만 갖고 따질 때 나는 수도리만도 못하게 자랐을지도 모른다. 지금 현재 시골의 부모님만 해도 수도리 부모보다 못 입고 못 먹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를 길러준 고장의 가난에는 원형이정이랄까, 인두겁을 썼으면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덕이랄까, 그런 게 침범할 수 없는 생활의 맥락이 되고 있었다. 나는 극에 빠진 가난의 모습을 방금 생생하게 목격했다고 생각했고 그 추악상의 몸소리를 쳤고 이제 그만 그것과의 관계를 청산해도 양심의 가책을 받을 건 없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나는 돌부리를 발견한 것이다. 한동안 더 미로를 방황하다가 이제 그만 벗어나려는데 체육교사인 최 선생을 만났다. 체육교사다운 건강한 체구에 소아마비로 보행이 불편한 학생을 업고 있었다. 그는 1학년 담임이었다. 등이 워낙 실팍해서 그런지 업힌 학생이 아기처럼 작아 보였다. 나를 만난 최 선생은 마치 나쁜 짓을 하다가 들킨 것처럼 무한한 얼굴을 했다. 나는 최 선생하고도 친하지 않았지만 은근히 관심은 있었다. 그는 아이들을 무지무지하게 잘 때렸는데도 아이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교사였다. 단순한 힘에 대한 선망과 외경일까? 그 이상의 뭐가 있을까? 나는 그를 볼 때마다 묘한 열등감과 궁금증을 함께 느꼈다. 최 선생님 반 아입니까? 네. 그는 퉁명스럽게 말하고 그냥 지나치려고 했다. 매일 이렇게 업어다 주십니까? 아니요. 어머니든지 동생이든지 데리러 오는데 오늘은 안 와서. 그럼 어머니나 동생도 이렇게 업어다 주나요? 이 비탈길을? 아니요. 책가방만 들어주면 목발 짚고 곧잘 걸어요. 아닌 게 아니라 등의 아이는 목발을 가로안고 있었고 책가방은 뒷짐진 최 선생 손에 있었다. 그럼 선생님도 그럴 것이지. 좀 걸리다가 차마 볼 수가 있어야죠. 기운은 뒀다 뭐랍니까? 그러고는 더 이상 나를 상대하지 않고 가버렸다. 나도 가던 길을 가려다가 서서 그가 돌아 나오길 기다렸다. 그와 친해지고 싶었다. 곧 그가 내려왔다. 집을 찾으십니까? 그는 내가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 게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다. 아니요. 최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왜요? 왜 그렇게 놀라십니까? 소주나 한 잔 같이 할까 해서 기다렸을 뿐인데요. 좋습니다. 제가 안내하죠. 그가 그 동네다운 더러운 술집으로 나를 안내했다. 그는 시종 무뚝뚝했다. 말없이 소주와 빈대떡만 먹었다. 그가 말이 없을수록 나는 말이 하고 싶었다. 우리 반 소문 들으셨어요? 무슨 소문요? 짭짤한 애만 모였단 소문 말이에요. 짭짤한 애란요?
신고온 애는 어떤 애입니까? 괜히 시침 떼지 마세요. 다 아시면서. 이렇게 도서를 꺼내서 내가 짭짤한 반의 담임이 되어 적지 않은 촌지를 받은 얘기부터 시작해서 건수돌레에서 방금 겪은 일까지를 두서없이 짓거렸다. 말없이 듣고 난 그가 빙긋 웃으며 손을 내밀더니 악수를 청했다. 나는 멋모르고 그의 두툼한 손에 내 손을 내맡겼다. 그가 말했다. 나도 처음 부임했을 때 김 선생님 비슷한 짓을 했더랬죠. 바탄에 이르는 경로도 거의 비슷하고요. 아마 특수한 두 동네 사이 협곡에 자리 잡았다는 우리 학교의 특이한 입지적 조건에서 오는 풍토병, 딜레마 그런 거였겠죠. 병이라고요? 나는 천부당 만부당하다는 듯이 항의를 하려고 했다. 네, 병이요. 풍토병 말이에요. 그는 의젓하고 당당하게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조금도 자조의 티 없이. 병이라뇨? 젊은 시기에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젊음의 양심과 결부된. 그게 양심이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병이었어요. 풍토병. 그야 체질상 걸리는 사람도 있고 안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조차도 양심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양심이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문제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고작 그게 양심이었다고 생각하면 양심은 벌써 거기서 끝장난 거예요. 내가 얼떨떨한 사이에 그가 자리를 뜨더니 술값을 치렀다. 나는 내가 사겠다고 한 것도 잊어버리고 그의 떡판처럼 듬직한 등을 부럽게 바라다 봤다. 나는 그 후에도 혼자서 술집을 서너 군데나 더 헤맸다. 술집의 작부란 작부가 다 수돌이 어머니로 보일 때까지 마셨다. 그러나 우리 동네로 접어들면서 나는 내가 조금도 취하지 않은 걸 느꼈다. 하숙엔 옥순이가 와 있었다. 처음 하숙을 찾아온 날처럼 노란 바바리는 벗어서 어깨에 걸치고 목엔 하늘색 작은 머플러를 나비처럼 메고 단정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퇴색한 그림처럼 생기 없고 피곤해 보였다. 이미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싱그럽고 촉촉한 수채화는 아니었다. 하긴 그때가 벌써 언젠가. 그때는 봄이었고 지금은 이미 가을이다. 오래 기다렸어? 미리 전화하고 오지 않고. 작별하러 왔어. 작별? 응, 내일 시골 내려가려고. 갑자기 시골은 왜? 그냥 엄마 아빠도 보고 싶고 그렇지만 영기 씨에 대한 사랑이 변한 건 아니야. 사랑해. 사랑해. 정말이야. 정말이야. 그녀는 부자연스럽게 들릴 만큼 여러 번 사랑해를 강조하고는 내 품에 몸을 던졌다. 나는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거리며 물었다.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응, 알았다. 언니하고 싸웠군. 그치? 싸우진 않았지만 언니가 미워. 바보 같은 이라고. 우리 큰애기 언제나 철이 나나? 영기 씨가 뭘 안다고 그래? 왜 몰라? 뻔하지. 언니가 돈 모으느라고 옥순이한테 맛있는 것도 안 해주고 관심도 없으니까 벼랑간 부모님 생각이 나서 그러지? 그래, 갔다 와. 가서 엄마한테 맛있는 거 많이 해달래서 실컷 먹고 와. 영기 씨야말로 바보야. 그게 아니야. 언니가 영기 씨를 얼마나 무시하는 줄이나 알아? 언니가 나를 언제 봤다고 무시를 해? 여지껏 인사도 못했는데. 보나 마나래. 그까지 선생질하는 남자? 째째하게 하필 선생하고 연애를 하느냐고. 나를 나무라고 타이르고 야단이야. 언니는 나를 꼬셔서 끝발 좋은 남자한테 시집 보내려고 요새로 부쩍 서두르고 있어. 선생 부인은 고생문이 훤하대. 그리고 막내 동생이 고생하는 꼴을 어떻게 보냐는 거야. 돈도 잘 벌고 인물도 잘난 남자를 언니는 매일 줄줄이 꼽고 앉았어. 언니가 중매를 서겠다나? 내가 듣기 싫어하는 언니는 뭐라는 줄 알아? 흥, 두고 보자. 두고 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나? 그래서 시골로 내려가려는 거야. 언니한테 찍히기가 싫어서.
내가 나무가 되기가 싫어서. 그러니까 영기 씨가 이해해줘. 영기 씨가 우리가 살 방 마련할 때까지 우리 매일매일 편지하면서 떨어져서 살아. 방 생기면 우리 곧 혼인해. 시골서 해. 영기 씨는 사모관대하고 난 쪽돌이 쓰고 구식으로 해. 그녀는 나에게 푹 안겼고 나는 그녀를 으스러지게 안았는데도 그녀가 곧 날아갈 것 같았다. 작은 새로 변신해서 푸드득 날아갈 것 같았다. 분노와도 같고 불안과도 같은 게 나를 난폭하게 했다. 못 날아가게, 영원히 못 날아가게 날개축지를 부러뜨려 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를 방바닥에 쓰러뜨렸다. 온몸으로 발기해서 그녀에게 덤볐다. 불의의 기습을 당한 그녀는 공포에 질린 얼굴을 하고 애걸을 했다. 영기 씨, 왜 이래? 제발 이러지 마라. 무서워, 무서워. 그녀의 몸은 옥리뿐 아니라 도처에 미제지퍼 같은 단단한 방어선을 갖고 있었다. 이런 방어선에 부딪힐 때마다 나의 분노는 부채질을 당한 것처럼 타올랐다. 넌 날 사랑하지 않지? 그치? 못 이기는 척 언니가 중매 서는 남자한테 시집 갈 거지? 아니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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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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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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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럼 증거를 보이란 말이다. 증거를. 나는 사납게 날치며 다시 그녀를 공격했다.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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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가 흐느꼈다. 이때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선생님, 저녁상 가져왔는데요. 성민이 엄마 목소리였다. 저녁 시간이 훨씬 넘은 10시경이었다. 옥순이는 그 사이에 날쌔게 없어져 버렸다. 새처럼 날아가 버린 것이다. 대신 성민이 엄마가 생글대고 있었다. 나빠요. 순진한 아가씨를 유혹하면. 우린 앞으로 결혼할 사이입니다. 혼전순결이란 소리도 모르시나 봐. 성민이는 과외에서 돌아왔습니까? 나는 혼신의 힘을 다해 내 입장, 성민이 선생이란 입장을 지키고자 했다. 그러나 그게 도리어 도화선이 됐다. 성민이는 오늘 몸이 불편해서 과외에 안 갔어요. 약 먹고 지금 한잠 깊이 들었답니다. 그럼 아가씨는요? 나는 입속이 타들어가는 느낌으로 더듬댔다. 아유, 그 기집애 잠 많은 건 말도 마세요. 누가 업어가도 모른다니까. 이 넓으나 넓은 집에 우리만 깨 있어요. 그녀는 그녀 특유의 육감이 잔물결 치는 유혹적인 미소를 띠고 나를 빤히 쳐다봤다. 눈도 입술도 젖어 있었다. 젊은 몸속엔 옥순이를 통해 못 푼 욕정이 아직도 사납게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 바로 눈앞엔 한 번 맛본 그녀의 입술이 꽃잎처럼 10년처럼 열려 있었다. 이 무방비 상태로 열려있는 쾌락의 입구를 무슨 수로 외면할 수 있단 말인가. 쾌락의 시간이 지나고 미처 뒷수습도 하기 전에 방문이 열렸다. 옥순이였다. 옥순이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계단을 뛰어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성민 엄마는 누운 채 하얗게 웃었다.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일 각오를 단단히 하고 돌아왔으리라. 다음 날 나는 옥순이 언니로부터 옥순이가 전날 밤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전가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차가 인도로 뛰어올라 행인을 한꺼번에 서너 명이나 치었다는 것이다. 순전히 운전수의 과실이었고 과실 중에도 중과실이었다. 치인 사람 중에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도 있었고 이미 죽은 사람도 있었다. 옥순이는 이미 죽어 있었다. 외관상 상처 하나 없이 고운 얼굴로 죽어 있었다. 파란 입술을 가만히 들추어 보니 하얀 옥리가 가지런히 맞물려 있었다. 미제 지퍼처럼 단단하게. 다시는 열리지 않으리라. 나는 그것을 영원히 열 수 없게 된 것이다. 결혼하자고 조르면서도 맨날 동화나 읽고 숨은 그림이나 찾던 애어른은 영원히 애어른인 채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녀 곁에 놓인 그녀의 소지품 중에서 노란 바바리를 집어들었다. 가슴에 검붉은 핏자국이 비로소 그녀의 죽음을 실감케 했다.
나는 그녀의 언니에게 허락을 받아 그것을 내 것으로 거두었다. 서울 와서 취직하고 봄 가고 여름 가고 가을을 보내는 동안 나에게 남겨진 확실한 건 오직 피 묻은 바바리가 전부였다.